네, 어제 하루에만 세척의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확진자가 19명이 발생하면서 항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제주를 찾은 한 방문객이 제주도민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국내 확진자 중에서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는 사흘 만에 60명대를 다시 기록했는데 그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40명대였습니다. 47명인데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걱정이죠. 물론 그중에는 이제 우리 해외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도 포함은 돼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좀 안전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포들 제외하고는요. 예, 근로를 목적으로 온다고는 하지만 여기 오면 진단도 그냥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이게 이제 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좀 여유가 없을 때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 보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검역에서 어제 보면 20명 걸러졌고요. 나머지 27명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된 사례인데 거의 모든 지역에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저하게 지역사회의 그런 연결고리는 차단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지요. 네, 특히 검역에서 걸러졌다는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증상도 거의 없고 그냥 둘어도 되는데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잘못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전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검역 단계에서 걸리지 않았었어요.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냥 신고하고 나는 보름 동안 치료 잘 받고 여기서 볼일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병의 행태를 6개월이 지났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검사 음성이고 괜찮은 분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회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언젠가는 균을 배출하는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죠. 특히 어제 20명이 이라크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온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전세기를 통해서 입국했던 그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전세기를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귀국을 보면 사실 우한 그 교민 입국도 생각이 나고요. 이탈리아 교민 입국도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그때는 교민들이었기 때문에 거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임시생활시설을 마련을 했고 거기에서 2주간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격리를 해서 또 치료를 시키고 이런 조치가 좀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방역당국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민이 아니고 국민이기 때문에 거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입국자 대비 확진율을 봤을 땐 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가 우리 국내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랑 좀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 전파력이나 독성이 더 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암만 증상도 없고 음성이라고 판정 나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더라도 그 사이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검사란 건 항상 위음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병원이 있는데 못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래밭에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열심히 찾았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동전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음성 환자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래서 저는 조금 얼마나 규모가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방역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따로 시설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부산 감천항도 큰 고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늘길로 또 바닷길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 보면 우리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에게도 부담인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선박은 제가 이제 가서 그 선박에 직접 가서 이제 검역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인력 문제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암만 대형 그 선박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공기에는 수백 명이 내리지만 웬만한 원양의선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1대1로 가서 현장
혹은 승선 검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 검역소를 그렇게 운영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인력이 적고요. 그다음에 이 떠 있는 배에 이제 그 가서 승선 검역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에 전용 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뭘 타고 가냐면 세관선을 타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해야 될 시간에 적절히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중대본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승선 검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때도 됐다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해외 유입 사례, 항만을 통한 유입도 최근에 굉장히 주목됐던 부분이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주한 미군 관련된 입국자인 것 같습니다. 14명이 지금 일주일 새에 더 늘어난 상황인데 최근에 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입국을 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경미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비행기를 탑승을 했고 미군 측에서 밝히는 입장을 따르면 경미했기 때문에 이걸 그 증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비행기를 탑승할 때 증상이 있으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즘 무증상 감염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증상 유무만을 가지고 탑승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군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들도 가벼운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다 못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무증상 감염을 생각해 보면 증상이 있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한 9,000명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 발표했는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확진자들도 25%는 증상이 아예 없거든요. 생활치료센터 간부는 65%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발열이라든지 암만 경미해도 어떤 증상에 매달려서 우리가 방역을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 유무 확인보다는 아예 확실하게 좀 검사를 해서 그 후에 탑승 여부를 결정을 짓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더 철저하겠습니다. 그러나 예. 초기에 지금은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미국에서 코비드-19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이 3,000불이었습니다. 예. 한국 돈으로 400만 원입니다. 과연 그런 검사를 다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먼저 다뤄봤고요. 어제 수도권 상황,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합해서 모두 11명이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확진세는 아닙니다만 꾸준한 게 지금 문제거든요. 요양병원에서도 3명 나왔죠. 이 부분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지금 열심히 다들 노력한 덕분에 특히 방역당국의 고생이 참 많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변변히 쉬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걱정은 됩니다만은 덕분에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리면 잠잠해져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다른 큰 파도를 겪지 않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요양병원에서 최근에 없다가 이제 한번 나온 거니까 지금 하듯이 격리해서 검사하고 환자 찾아내고 이제 이렇게 늘 해왔듯이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3분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증상이 발현된 시점하고 감염이 확진된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됐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증상이 사실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격리를 당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그 집단 수용 시설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환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와중에 어제 하루의 신규 확진자 수치가 또 발표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총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0시를 기준으로 총 13,672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39명이고요. 지역 발생 사례가 21명입니다. 역시나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또 지역 발생에서 21명이라는 다시 20명대의 수치가 기록됐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분포를 좀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래도 분포가 비교적 골고루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방역 당국 자체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고 병원 자체에서도 부담이 많은 가는 부분입니다. 예, 지역별로 보니까 경기에서 15명, 서울에서 9명, 광주에서 5명, 제주에서 3명, 경남에서 2명, 그리고 대전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나서 총 293명을 기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굉장히 좀 수치가 좀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마 이제 해외 입국자 포함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21명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역 예. 발생 21명이고 네. 해외 유입 사례가 39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나눠보면 21명에서 이제 수도권 정도를 나눠보면 아직까지는 뭐 관리 가능하고 사실 수도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발생한 이후로 지금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단계 같은 그런 상당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라든지 또 일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모임을 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조절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광주에서 5명이 신규 확진이 돼서요. 그동안 좀 잘 막아왔다. 0명이나 1명 이렇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걸 2주 동안 유지한다고 한 그 결정이 방심하지 않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뭐 5명이 나온 걸 보니까 적절한 조치였다. 해야만 했던 조치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조절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잘해서 줄였는데 그게 정말 없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건지 정말 줄었는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제가 어저께 외래 볼 때 이제 그 광주에서 오신 분이 와서 이제 진료를 하고 가시면서 광주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지만 마스크 안 쓰는 분들도 아직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분들은 꼭 필요한 때는 마스크를 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역별로 수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경기에서 15명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치가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그 해외 유입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9명이었는데 그 9명 중에서도 7명이 지역 감염 사례이고 2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좀 분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광주, 경기에서 각각 5명, 이 5명은 다 국내에서의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제주 3명, 대전 1명 역시도 국내 지역 감염 사례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3명 말씀이 나와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주에서 이제 3명이 나온 건 서울에 있었던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70대 여성분이 가족이 있는 제주를 방문을 했다가 그 제주 지역이 지금 감염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열제를 복용을 하고 그 여행을 하셨다고 해요.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여행을 했는데 11일부터 증상이 있었고 13일에 해열제를 복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 시차를 좀 보면 서울에서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그걸 제주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제주에서 발생했을 때 또 해열제 먹고 다니신 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주도는 내부에는 바이러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청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깥에서 가시는 분이 문제인데 열이 나면 해열제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다니시면 안 되죠. 예, 더더욱이 아마 이분은 마스크도 착용을 안 했다고 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그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12명의 확진자가 오늘 또 새로 나온 상황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 지금 뭐 휴관 중인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다음 주부터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적절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의 숫자가 지금 어떤 때는 뭐 10명대 또 떨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박물관, 뭐 미술관 이런 쪽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숫자를 조정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같이 사는 생활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화생활도 하고 또 적절한 사람 만남도 하고 대신에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또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